비대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코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이 시간은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일 DJ로 온다니까 국장님이 웃으셨다면서요? 그 한 10년쯤 전인가요? 네. 약간의 암흑기 때 네. 어느 벙커에서 녹음했던 기억 네, 떠올랐어요. 나죠. 네.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김용민 씨 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벌써 옛일이 됐습니다. 네, 네. 그때도 그 암흑기에 그 엄경철 국장이 잘 버텨주셔서 이렇게 KBS가 정상화되고 정상 궤도에 빨리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별로 없는데 제가 국장님 크게 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KBS에서 최근에 검찰 출입처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뭐 폐지를 선언했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런저런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언만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안 됐어요?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KBS는 기자들의 동의도 좀 필요하고 네. 논의와 뭐 진통도 겪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좀 폐지한 줄 알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들한테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 알려지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과 검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탁. 부적절한 결탁 때문에 많은 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저는 KBS에서 출입처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해서 하면 MBC나 다른 데서 좀 따라오고 그래서 언론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런 그 반향이 없어서 좀 예. 안타까운 언론인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찌됐건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좀 자발적 동의 같은 게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갖고 뭐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이지만 첫 걸음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경찰에 내사를 받았다. 이런 뉴스 가져오셨네요. 뉴스타파 보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보도를 보고 떠오른 건 뉴스탄파의 일관성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혹시 작년 그 윤석열 총장 그 청문회 당시에 뉴스타파가 11시 예. 11시 55분쯤에 나왔을 밤에 거예요. 녹취록을 그 공개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를 윤 총장 후보자가 소개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법 위반이죠. 당시에 그 녹취 파일 공개는 사실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보도였었죠. 그렇죠. 네. 네. 청문회 마지막이었고. 예, 문재인 네.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여서 엄청난 비난 쇄도했었는데 오늘 보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는 보도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일관성이 돋보였습니다. 뉴스타파에. 네. 예.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경찰의 그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2013년 당시에 그 김건희 대표와 또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 네. 내사 보고서인데 그 김건희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부인이죠. 김건희 대표가 주식과 한 10억 원 정도를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겼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중단됐다는 겁니다. 네, 중단됐는데 바로 오늘 경찰에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냈습니다. 내사를 한 건 맞다. 네. 근데 중단된 것도 맞은데 김건희 씨가 중심 인물은 아니다. 네. 이 정도 아주 짧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10억의 주가 조작. 네. 그 자금을 댔다, 전주였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실제로 김건희 씨가 예. 이렇게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과 비슷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수익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김건희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와 석연치 않은 거래,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주식을 싸게 매입하는 등등 이런 석연치 않은 거래를 오랫동안 해봤던 것도 의혹이 뭐 제기됐었고,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그러면 왜
그 내사를 중단했느냐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내사를 하다가 네. 그 금감원의 답변이 경찰에게 줄 수 없다. 법적으로 그 영장이 없으면 줄 수 없고 영장 없이 줄 수 있는 기관은 검찰뿐이다. 제가 2013년에 예. 이 관련된 사안을 예. 정보를 입수했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취재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2013년 그때는 그 경찰 수사를 막을 만한 힘이 예.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한테는 없었어요. 예. 그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한테 그 좀 핍박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청와대와 경찰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만든 어떤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 예. 생각도 했거든요. 그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겠죠. 네. 정말 김건희 대표가 주가 조작에 발을 들여놨고 네. 또 이 과정에서 왜 내사가 중단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이면 의혹대로 또 뭐 규명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 2009년 10년 이때 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도 안 한 사이였거든요. 네, 결혼 전이었습니다. 네. 결혼 전이었고 내사를 할 때는 결혼한 후였고요. 네. 예, 2014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 경찰 내사를 무마할 만큼 윤석열 총장이 힘이 없었던 건데 아마 그 엄경철 국장이 데스킹을 봤으면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 사건이 아무튼 오늘 계속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취재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련된 29번째, 30번째 환자가 또 확진 판정을 예. 받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국가적 사안이 되어 있고요. 특히 29, 30번째 환자는 이게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돼서 이른바 지역 감염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본이나 예.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관련된 방역 시스템, 검역 시스템 이거 굉장히 조금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수치로 본 통계라든가 시스템으로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30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완쾌자가 오늘로 1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지금 벌써 숫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네,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예, 사망자도 나왔고요. 중국 사례는 뭐 심각한 상황이고 비교하면 한국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질병 당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 우려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금 현재 심각 단계가 아닌 경계 단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높이지는 않고 여전히 지금 경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난 방송에 대해서는 KBS가 또 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 네. 굉장히 공포가 스멀스멀 전 국민한테 퍼졌다가 예.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단계인데 예. 좀 일상으로 돌아가야 경제 활동도 더 하고 그리고 또 거짓된 과장된 공포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기 예. 때문에 조금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도 된다 이런 메시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9시 뉴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대책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 행위를 하면서 경제적 행위를 해야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 미래통합당 얘기인데 네. 미래통합당이라고 저는 이게 당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름이 네, 미래통합당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당이 이름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이름 아십니까? 미래한국당.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생겼는데 보수 진영의 새 당이 이제 탄핵 3년 만에 다시 합친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일단 뭉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뭉쳤어요. 어떻게든 통합이라는 깃발 아래 서기도 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그 새로 생긴 보수 신당 이른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의 구성이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 지도부 8명 플러스 원희룡 지사 등 4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대로인 거죠. 대표도 황교안 대표고. 예, 이를테면 우리가 쇄신이라고 하면 인적 쇄신과 가치의 쇄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해놓고 어떻게 쇄신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고위원 관계 김순례 최고위원은 네. 5.18과 관련해서 망언을 했던 네. 장본인이어서 이러고 무슨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역시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있는 그 조원진 대표나 다른 사람들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조원진 대표는 상당한 비판을 했었죠. 오늘. 네. 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교계 지도자인 정광훈 목사도 전혀 여기에 지금 같이 하지 않고 있으니 통합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일단 통합이요. 민주통합당도 있습니다. 네. 아시죠? 아유, 다 반대로. 통합이라고 그래서 하네요. 이게 통합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관련해서 민주당 소식도 하나 전해야 되는 게 임미리 교수의 그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그 이낙연 그 공동 그 선대위원장이 오늘 그 사과를 했죠. 네.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고 임미리 교수도 의미 있는 발언이고 수용하겠다. 뭐 그래서 관련 소식도 같이 9시 뉴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임미리 교수 거는 네. 너무 확대 재생산된 거 아닌가. 뉴스 밸류보다 훨씬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선거법이라는 법적 한계와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이에 선거법이 지나치게 좁다 보니까 선거법을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측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이 코너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사 있습니까? 오늘 9시 뉴스는 별로 우리만의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으면 없다고 그냥 얘기하시나요? 그래야죠. 그래도 KBS 뉴스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기사가 많지 않아서 오늘은 네. 왜냐하면 발생 기사가 코로나 기사가 워낙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출연하고요. 네. 의사가 한 분 출연하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출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다른 뉴스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문제에서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KBS 역할도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네. 선거법, 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선거 관련된 뉴스 그리고 정치 관련된 뉴스 KBS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보도하느냐가 이 언론 지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조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 비해서 KBS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 일일 DJ 주진우 기자님께 제가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각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방송국에 말도 안 합니다. 네. 예. 요새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KBS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에서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한마디 외쳐주시고 가야 된답니다. 이게 PD님 지시사항인데요.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거 외쳐야 됩니다. 이 라이브요? 네. 예, 라이브는 계속돼야 된다. 쭉. forever.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고 올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 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30명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8번째 확진자가 격리 해제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확진자 30명 가운데 10명이 퇴원했고 20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격리 형태로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9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이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는 45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미래통합당 간판을 달고 다시 뭉쳤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와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가 결정적인 추진력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답해 앞으로 실제 인적 쇄신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도로 새누리당, 과거 통합당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의 업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1842님, 김용민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만두셨나요? 아이고, 그만뒀어요. 어디 갔어요? 잘 있습니다, 김용민은.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용민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주지검에 가서 검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사가 돼야죠. 그래서 검찰개혁은 어디만큼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2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모셔다 오늘 쏙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오늘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왜 하셨어요? 정치를 좀 해보려고요. 네. 왜 정치를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바깥에서 할 일도 많고 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 일 놔두고 왜 정치를 해야겠습니까? 뭐 남들은 좀 식상하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로서 한계도 분명히 좀 절감을 했고요. 정치 영역이랑 변호사 영역은 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 개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약간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해보고 싶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께서는 대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활동하셨고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고 법무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 계속 활동이 쭉 이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네. 네. 왜 안 되던가요? 검찰개혁이.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좋은 의지만 가지고 검찰 개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검찰이 매우 강력하고 영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죠. 검사들이 네. 저항하죠, 계속. 네, 저항을 매우 영리하게 잘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권력을 똘똘 뭉쳐 있는 검찰 권력을, 막강한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어떤 세력들, 정치 네. 세력들이 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에 제대로 된 주체가 없었다,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국민들께서 촛불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어서, 그래서 검찰 개혁에 굉장히 큰 주체가 등장을 했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그래도 왔다라고는 생각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없어서 어려웠죠. 검찰이 저항이 컸습니까? 저항이 심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저항하던가요? 누구든가요?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 방송 아니거든. 괜찮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의 지휘부들이 네. 지금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휘부가 많이 물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더라도 뭐 한계가 있죠. 그리고 검사는 사실, 검사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그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해서 검찰의 권한을 쪼갠 검사들이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있었던 그 조국 관련된 그 수사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는지는 모르는데 두 분이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됐고 검찰 공수처 설치 법안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법이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죠. 네.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설치되려면은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그 야당이 반대해서 공수처 설치 자체가 그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개혁 방안이거든요. 네. 검찰은 그 뭐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보더라도 검찰의 주요 권한은 기소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검찰 권한 집중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치 권력이 검찰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의 이런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죠. 지금 권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그런 걸 떠나서 검찰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청와대 권력은 그 검찰과 너무 날석에 대립하고 있어서 검찰권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특히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여전히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죠. 네. 그런데 김영미 변호사도 그렇고 이탄희 변호사도 그렇고요. 검찰개혁위원회 핵심 같은 동력들이었는데 그 두 분 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시면서 총선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내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좋은 권고들을 많이 했고 지금 검찰개혁의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들을 많이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몇 위원들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위원 수가 부족해서 아마 위원을 다시 충원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 규정상으로는 13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바로 충원을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렇진 않더라도 또 언론에서 이거를 갈등을 부추기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마찰이 아니라 항명이라고 봐야죠. 항명. 네, 공무원 사회입니다. 네.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고려와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바로 반격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검찰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할 때마다 이 뒤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 네. 그리고 다른 세력, 요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언론에서도 자꾸 이것을 마찰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로 자꾸 몰고 가는 지금 위로 치죠. 검찰총장이 대통령 다음이거나 대통령하고 같은 정도의 지금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집중력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 헌법상으로도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김성수 님이 이런 의견 보내셨어요.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진단하셨네요. 진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고칠 수 없죠. 네. 여기
KBS 라이브 그 청취자들 수준이 좀 높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네. 왜 민주당을 선택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냥 민주당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정치를 결심하면서는 다른 고려 없이 당연히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과 이제 통합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이번에 정말 진정한 뭐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짜 보수는 물러나고 진짜 보수가 등장해야 된다. 혹은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평가 여러 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그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과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까? 그거 매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얘기해도 됩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의 네. 후보분이 오셔가지고 왜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오늘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의 균형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요. 뭐 딱 한 가지만 그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와 과거의 그 메르스 사태에 있었을 때 과연 정부가 있냐, 국가가 있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투표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 김용민으로 살다가 네.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 김용민으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네. 좀 차이를 느낍니까? 저 바로 차이를 느끼는 게요. 네. 제가 입당하는 날 언론 기사에서 나왔던 게 조국의 남자 김용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국의 남자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그 조국 장관이 위촉장을 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한 번도 조국 장관과 연결된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입당하자마자 바로 조국의 남자 이렇게 그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우리 언론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치 영역에 들어왔구나. 이제 제 의지나 제 생각과는 전혀 뭐 무관하게 어쨌든간 저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댓글에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았어요. 그 KBS에서 하차하고 정치 가려고 하는구나. 그 김용민 진행자하고 지금 혼동해가지고 하는데 네. 평소 김용민 진행자가 김용민 변호사를 참 높게 평가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끝나면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네. 요새 하루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제 막 바빠졌습니다. 뭐 사실 뭐 선거운동 할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가요? 그렇죠. 선거운동을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뭐 아직 후보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못 하는데 다만 이제 변호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매우 바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기존 사건들도 정리를 하고 사무실도 정리를 해야 돼서요. 지금 김용민 변호사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다 내 덕입니다. 네. 그런데 자, 어떤 정치 하실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 보여준 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한 결심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네. 정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그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각오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정치권을 위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김은아 씨. 네, 먼저 하늘길 상황인데요. 포항과 광주, 여수와 무안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3회 2터널 안에서는 5시간째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한 후 그중 한 대에서 불이 났고요. 이 처리 작업을 하면서 북남원에서 오수나들목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17번 국도를 이용해 우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문흥분기점 3차로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 동광주나들목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 광산에서 산월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촌나들목을 가기 전 구간에서 사고가 나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느라 일대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전에는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서울에 어제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펄펄 왔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은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눈이 더 옵니까? 예, 더 내리고요. 많은 눈이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요? 네네, 오. 아침까지 온 뒤 그칩니다. 걱정이네요. 내일 날씨는 좀 추워집니까? 내일 춥습니다. 한파주의보도 현재 발효 중이고요. 우선 앞으로 전국의 눈이 얼마나 더 오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충청과 전라도, 제주,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 독도의 대설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울릉도에는 66cm가 넘는 폭설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 곳곳은 평균 7cm 안팎, 또 어제 올 첫 대설주의보 내려졌던 서울도 이틀간 5cm가 넘는 눈이 왔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북, 경상도는 오늘 밤 안에 1cm 안팎의 눈이 대부분 온 뒤 그치겠고요. 충남과 전라도, 제주가 현재 대설특보 내려진 주로 서쪽 일부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최고 50cm, 제주 산지 10에서 30cm의 눈이 내일 오전까지 온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군요. 네. 추워지면 내일 아침엔 추울 텐데요. 그러면 길 얼을 텐데 괜찮을까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빙판길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가세해서 체감온도 떨어지고 빙판길은 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풀리고요. 현재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강원 영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더 기온 내려앉아서 서울이 영하 8도, 대구 한령 영하 16, 파주도 영하 12, 부산도 영하권입니다.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영상 4도 등 전국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서 이후로는 당분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춥답니다. 옷 꽁꽁 싸매고 다니셔야 됩니다. 바깥에 네. 나가실 때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하고 박선주가 부릅니다.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로 읽는 정치, 여론의 눈동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바쁘시죠? 네. 바빠야죠. 네, 선거철입니다. 제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후보다 보니까 네, 더 바빠요. 그 얘기는 더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컨설팅 대표님은 네. 아니 저희도 이게 요새 손님들이 많아서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봄날입니다. 네, 예. 봄날입니까? 네.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네요. 라이브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예. 하루 네.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루만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니, 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정치 현안부터 조금 둘러보죠. 오늘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까 국회에 있었어요. 그때. 네. 출범식 할 때. 그래서 2층에 거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무슨 그 소위 말하는 보수란 보수는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요? 종류별로.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고 어쨌든 3년 만에 재결합 아닙니까? 네. 네. 탄핵 이후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갈라선 뒤에 예. 이걸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애를 쏘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국민- 상황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총선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할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통합을 했는데 왜 대표가 여전히 황교안이냐. 네. 이 대목도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 그대로 있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중도는 누구지? 이런 의문도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으로 보면 좀 있어요. 김영환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근데 그분들은 개인이에요. 세력이 아니고. 네. 그래서 과연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데 도로 보수 통합을 넘어서는 외연 확장을 저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당명도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보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보수당의 보수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원했을 것 같아요. 진보도 바른 길로 가야 하고 보수도 바른 길로 가기를 국민들은 이제 바랬는데 이제 어쨌든 통합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 근데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덕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근데 저 제목도 당명도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박형준 위원장이 이런 말 하셨어요. 통합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헌법 정신이다. 헌법 정신이다. 그러면 헌법을 위배했던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때 이거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어쨌든 탄핵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많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을 위배했다는 게. 근데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 정권 들어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년에 이미리 교수의 언론 출판과 관련돼서 그런 자유가 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위헌 주장들을 하고 있죠. 보수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검찰총장 패싱 이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도 이 헌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헌법 정신은 이런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분들이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관용구처럼 네. 헌법 정신 얘기하면서 하는 표현이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보수 정권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했는지
이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헌법 정신을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두 번에 이르는 헌정 질서 중단 쿠데타입니다. 네. 그래서 5.16과 12.12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 보수의 리더들도 제대로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헌정 질서를 그렇게 무력으로 중단시킨 쿠데타를 했던 세력의 정치적 후예인데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거듭나겠다. 그리고 헌법 정신을 얘기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게 그냥 뭐 정치권에서 관용구처럼 입에 붙은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저게 어떤 뭐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짚고 싶어요. 과거의 일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가 단지 이제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정당, 아까 얘기했던 미래 한국당 이것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명확히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오늘 놀란 것이 핑크, 해피핑크. 밀레니얼 핑크? 네, 네. 핑크 깜짝 놀랐어요. 예. 핑크를 정하리라고는 그만큼 좀 센스 있죠. 젊은 감각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색깔을 입고 현장에서 이제 또 명함도 나눠주시고 막 이래야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소화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 제가 황교안 네. 대표 종로에서 돌아다니시는 거 봤는데 네. 잠바 자켓 색깔이 네. 이미 이제 이미 바꿨습니까? 네, 빨간색 입고 다니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원래 이제 당이 차려지면 네. 당 색깔에 맞게 바뀌어야 하니까 아직은 못 바꿨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아니 근데 그 색깔 자체는 이쁜 색이에요. 그리고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거죠. 사실은 핑크색을 웬만해서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정치권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좀 부끄럽잖아요. 예. 아니 소화하기 근데 좀 이제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선거 시기가 봄이잖아요. 봄. 네. 4월 중순이니까. 그때 되면은 저런 색들이 그렇죠. 도드라지거든요. 아, 그럴 수 계절하고 있겠네요. 예. 이 딱 맞아서. 그럼 정의당도 약간 개나리색 우리도 쪽으로. 그래서 약간 도드라진 면이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그런데 자유한국당 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도 바꾸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도 하고요. 네. 그리고 통합이 사실은 많은 제대로 통합은 안 됐어요. 그런데 통합됐다 말도 하고요. 쇼는 역시 보수 쪽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무난하게 한 것 같고요. 네. 이슈를 약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행태에 대해서 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공천과 관련된 일에 좀 함몰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 싸움 못 하고 있고 네. 정의당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정의당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역에서 뛰어야지.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정치권 전반이 네. 그리고 우리 정치 지형 전반이 어떻게 보면 양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정치 세력의 이른바 이제 군소정당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양당 체제로 급격하게 이게 이제 고착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근데 이거는 뭐 예정된 상수였어요. 네. 그래서 정의당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의석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존재감을 못 드러내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직도 못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춘궁기가 끝나갑니다. 네.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이나 이런 이제 구도 싸움이 한참 진행되다가 네. 구도가 딱 세팅되는 시점이 3월 초거든요. 네. 공천도 대략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로 격돌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좀 호소력 있고 소구력 있는 그게 아니 그런 지금까지도 대안을 못했는데 제시하느냐. 3월 초에 날 부리면 된다. 저는 지금은 가려져서 잘 안 된다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덕담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막 정보가 날라와요. 문자 오고 막 카톡 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각에서 뭐 제1당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다. 해서 막 수치까지 나와서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각종 찌라시요. 찌라시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재난재해 주간방송 KBS 1라디오에서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6시 30분에 제주도 산지, 제주도 서부, 제주도 동부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해야 됩니다.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노약자 장애인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재난 주간 방송 KBS 1라디오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박시영 대표님. 제 카톡이나 문자에 여러 정보들이 막 보내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다 이래서 막 수치까지 몇 석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지금 가짜 뉴스가 막 그걸 돌아다녔죠. 찌라시라고 네. 얘기하죠. 뭐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맞냐라는 확인 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보수층도 당연히 결집이 되지만 진보층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층들도 그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니까 위감들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진영이 확실히 결집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부자도 아닌데 너무 몸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궁금해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 통합은 또 보류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손학규 당대표는 실질적으로 이제 호남 나머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계열하고 통합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 손학규 당대표 입장에서는 청년 세대와 같이 하겠다. 이 입장이 좀 확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공중분해의 길로 다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쪽으로 나가고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조만간 당적을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1인 정당 손학규 당대표만 남고 새로운 그 청년 세대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교섭단체를 구성했잖아요. 네. 일단 이제 통합의 제동이 걸리니까 국회 원내교섭단체부터 구성해서 2월 임시국회가 이제 곧 그렇죠. 개원을 하니까 2월 임시국회에 대응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테이블에 앉으려면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손 대표를 1차 압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가 통합을 거부한다면 순차적인 탈당과 제명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아이고 복잡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론의 눈동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조사 개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조사도 안 했는데 뭐 조사 개요를 얘기. 조사 여론조사지로 지금 정치 지금 상황 제가 보는 말씀드려볼까요? 거예요. 네. 대통령 지지도가 일단 네, 궁금할 것 국정 지지도. 같은데 네. 대통령 지지도가 46.6%로 조사됐는데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정평가는 49.7,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상승을 해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역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도는 39.9%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당 지지도는 32.0%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해서 한국당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두 정당 간의 격차가 7.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전에 뭐 34, 35를 찍을 때도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결집이 되고 있고요. 네. 새로운 보수당이 3.9%가 나왔는데 이제 합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합당이 됐으니까 시너지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여론조사 좀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4.8%로 지난주 대비 뭐 하고 계세요? 0.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정의당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아무래도 사회자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니까 참으세요. 예. 아니 뭐 정의당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양당의 결집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존재감을 못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분발해야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청춘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제3 세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 정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당의 분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3정당을 바라는 국민들이 네. 한 25% 많게는 30% 정도 항상 있어요. 3분의 1 정도는 그렇습니다. 좀 이제 거기를 정의당이 바꿔달라고 먹을지 뭐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먹을지 또 호남 베이스의 정당들이 먹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네.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정부 심판론이 높습니까?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 높습니까? 좀 팽팽히 맞섰는데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유한 분들이 43%로 조사됐고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의견이 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에 한 달 전에 조사 결과와는 좀 사뭇 달라진 거고요. 어쨌든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 조사 개요. 아까 그 조사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도 조사했나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네, 개요 요정한테 제가 좀 부탁해놨어요. 네. 제가 이런 그럼 거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3,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 총선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개요도 좀 듣고 올까요? 이것도 좀 다른 데서 조사했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며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05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완료, 1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여론의 눈동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님, 그리고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정의당이 존재감이 없다고 야단을 맞지 않는데요. 네.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선거를 치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관리가 제대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이제 정상화시켜도 좋지 않을까, 이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예, 선거 관심도 최근에 조사해 보면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이고. 청년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청년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잡아도 나하고 무관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누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선거철인데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뛴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철만 그런 것 같아요. 투표하는 날만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좀 자주 했으면 잘해야 좋겠어요. 됩니다. 라이브 비데이 여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벚꽃이었어요. 다 아셨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김용민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김용민이 이 라디오 이 방송에 대한 애착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안녕하세요.